벤팅은 당뇨병의 철자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이 동전 던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22년차 일형당뇨인 당뇨씨입니다. 오늘은 미리 예고한 대로 당뇨병의 역사 2편 기적의 약 인슐린에 대해서 얘기해 볼게요. 겨우 당뇨병 약 가지고 기적이라고? 기적의 약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 시한부 판정을 받은 말기암 정도는 고쳐야 기적이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근데 인슐린 발견이 지금으로 따지면 정말 암 같은 불치병을 하루아침에 고친 거예요. 그리고 이런 엄청난 신약을 발견한 사람이 그 분야의 정통한 학자나 의사가 아니고 그 전까지는 논문 한 편 없었던 시골의 한 외과 의사라면 더 믿겨지시나요? 또 하나 더, 이분이 인슐린을 발견하고 나서 그 공로로 바로 다음 해에 노벨상을 받았어요. 엄청난 부를 눈앞에 두고 있었는데 단돈 1달러 50센트의 모든 약의 권리를 토론토 대학에 넘겼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모든 당뇨병 환자들을 위해 거의 무상으로 특허 권리를 포기한 거죠. 이렇게 인류 역사상 가장 드라마틱한 의료계의 발견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는 인슐린 발견 이야기를 1988년 캐나다에서 3시간 20분짜리 22부작 미니 시리즈로 만들었습니다. 88년 TV 시리즈라 화질이 좋지는 않지만 그 장면을 잠깐씩 보여드리면서 기적의 약 인슐린 이야기를 지금부터 해보겠습니다. 지난 당뇨병 역사 1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당뇨병은 기원전 1500년 전부터 발견됐을 만큼 굉장히 오래된 병이에요. 그런데 1900년대 초반까지 무려 3000년 넘게 고치지 못하는 불치병이 바로 당뇨병이었습니다. 그리고 당뇨병에 걸리면 정말 짧게는 2주, 그리고 길게는 몇 년, 이렇게 살지 못하는 그 당시에는 시한부 불치병이었고요. 1900년대까지도 당뇨병 치료법은 그냥 굶기는 거였어요. 먹을수록 더 살이 빠지고 죽어가니까 하루에 400에서 500kcal 정도로 극도로 식사를 제한하고 대신에 운동을 시키는 게 그 당시의 치료법이었습니다. 특히 지금의 일형 당뇨병 같이 인슐린 분비가 거의 안 되는 당뇨병에 걸리면 정말 짧게는 몇 주, 길어도 1년 정도밖에 못 살았고요. 2형 당뇨병에 걸려도 시간이 많이 지나면 1형처럼 인슐린 분비력이 약해져서 결국 나중에는 죽게 되는 불치의 병이 바로 당뇨병이었습니다. 불과 100년 전에도 당뇨병 환자의 기대 수명이 10대 때 발병하면 1년, 30대에는 4년, 50대에는 8년 정도밖에 안 됐대요. 그 당시 당뇨병은 정말 고통스럽고 힘든 병이었습니다. 인슐린 발견 이야기 전에 그 시절 당뇨병 치료를 위한 연구에 대해 배경, 이해 차원에서 먼저 설명드릴게요. 이 부분은 지겨우시면 이렇게 건너뛰어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저는 찾아보면서 이 부분도 너무 재밌었어요. 캐나다에서 벤팅이 인슐린을 발견하기 전에 사실 유럽에서 당뇨병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인슐린이라는 이 명칭도 영국에서 먼저 이름을 붙였고요. 근데 당뇨병에 관한 연구가 계속해서 실패하고 마침 1차 세계대전이 터져서 유럽 입장에서는 이 인슐린의 위대한 발견을 캐나다로 넘긴 것이 조금 아쉬울 수도 있죠. 좀 더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1776년에야 영국 의사 매튜 존슨이 당뇨병 환자 소변에서 나는 단맛이 당분, 슈거라는 것을 처음으로 입증했고요. 1815년 프랑스의 미첼이 그 당분이 포도당, 글루코스라는 것을 증명했어요. 그리고 1889년 프랑스 스트라스부르 대학교의 조셉 폰 메링과 오스카 민코프스키가 췌장이 소화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연구하려고 개로부터 췌장을 제거했는데 이 개가 당뇨병에 걸려서 얼마 지나지 않아 죽는 것을 발견했어요. 사실 그 전까지는 당뇨병을 간이나 혹은 신장과 관련이 있다고 대부분 생각해서 췌장에는 큰 관심이 없었는데 이 발견 이후에 췌장에서 나오는 물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졌습니다. 하지만
많은 생리학자와 임상의사들이 췌장에서 나오는 물질을 추출해서 당뇨병 환자에게 주사하고 먹여보고 다 해봤는데 모두 다 실패했어요. 그래서 벤팅이 연구를 시작하기 직전인 1920년은 한참 세계 1차 대전 전쟁 중이기도 하고 췌장의 내분비 물질과 당뇨병이 어쩌면 무관할지도 모른다는 그런 회의감이 만연했을 시기였습니다. 실제로 췌장에서 나온 물질로 당뇨병 연구를 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남았을 시기였고요. 또 인슐린 발견 직전까지 갔던 많은 의사들이 영국, 프랑스 등에 있어서 세계 1차 대전에 참전하느라고 연구가 중단됐어요. 그래서 전쟁과 조금은 떨어진 장소인 캐나다에서 인슐린이 발견된 것이 어쩌면 약간의 행운도 작용했다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생 살면서 운도 굉장히 큰 부분을 차지하더라고요. 암튼 인슐린이라는 이름도 캐나다 벤팅이 먼저 짓지는 않았고요. 1910년 영국 컬리지 대학의 에드워드 알버트 샤프시 셰퍼라는 분이 췌장 안에 있는 랑게르한스 섬이 정상적이지 않으면 당뇨병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발표하고 랑게르한스 섬에서 나오는 내분비 물질이 아직은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 물질의 이름을 인슐린이라고 붙입니다. 나중에 벤팅이 이 인슐린에서 그 알파벳 E를 뺀 인슐린이라고 이제 이름을 붙이고요. 인슐린이라고 이름 붙인 이유는 췌장의 랑게르한스 섬, 영어로는 아이슬렛 오브 랑게르한스인데 이 아이슬렛이 섬이라는 뜻이에요. 섬을 라틴어로 인슐라라고 하는데 그 인슐라에서 따와서 섬에서 나오는 물질, 그래서 인슐린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랑게르한스 섬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이름이 되게 특이하죠. 우리 몸 조직에 있는 이름이 왜 섬이지? 잘 기억하시면 어디 가서 유식한 척 할 수 있는데요. 1869년에 베를린에 폴 랑게르한스라는 의대생이 현미경으로 췌장을 이렇게 관찰하던 중에 췌장의 소화액을 분비하는 선포세포들과 조금 다르게 생긴 다각형의 세포 집단을 발견해요. 근데 그 당시에는 이게 뭐하는 녀석인지는 모르고 25년 지난 후에 1893년에 프랑스 병리학자 거스타브가 이 세포 집단들이 탄수화물 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 물질을 분비할 것 같다고 가정을 하고 이 세포들을 최초 발견자인 랑게르한스 이름을 따서 바다에 떠있는 이렇게 섬처럼 보인다고 랑게르한스 섬, 아이슬렛 오브 랑게르한스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아무튼 TV 시리즈 시작하기 직전까지의 시대적 배경 설명이었고요. 너무 길었네요. 죄송합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인슐린 발견 이야기를 해볼게요. 영화는 세계 1차 대전의 영국을 배경으로 시작합니다. 캐나다 온타리오주 앨리스턴의 작은 농장에서 태어난 프레데릭 벤팅은 1916년 토론토 대학교 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영국의 그랜빌 병원에서 13개월간 근무를 하다가 1918년 의료장교로 전선에 투입되었습니다. 전쟁 중에 부상을 입은 벤팅은 영국에서 요양을 하면서 런던 왕립 외과대학에서 잠깐 공부를 하고 토론토로 다시 돌아와서 아이들을 위한 외과 병원에서 레지던트를 시작합니다. 그 병원에서 정규직 의사 자리를 구하지 못하자 이제 토론토에서 200km나 떨어진 온타리오주 런던시의 작은 곳에 개인 병원을 차립니다. 근데 파리만 날려요. 시골 출신 의사가 개업한 병원에 누가 오겠어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인하고 결혼도 해야 될 시점이었고 근데 빚도 많고 돈이 필요했던 벤팅은 웨스턴 온타리오 대학에서 생리학 교수 FG 밀러 박사의 조수로 파트타임 강사로 학생들을 가르칩니다. 근데 벤팅이 강의를 잘하거나 말을 막 이렇게 잘하는 사람은 아니었나 봐요. 병원도 안 되고 강의도 안 되고 29살의 젊은 외과 의사 벤팅은 결혼을 앞둔 여인과 이별을 하게 됩니다. 이별의 슬픔을 간직한 채 생리학 수업에 탄수화물 대사 강의를 준비하던 벤팅은 이제 피곤해서 침대에 누워가지고 그 당뇨병 치료에 대한 논문을 이렇게 읽고 있었어요. 외과학 부인과학 및 상과학 저널이라는 그 저널의 11호에 미국 모세바론이 쓴 한 논문을 읽었습니다.
췌장 결석증에서 랑게르한스 섬과 당뇨병의 관계라는 논문이었어요. 이 부분은 1940년 벤팅의 회고록에도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어요. 그날은 초조하고 잠이 오지 않는 밤이었다. 내일의 강의와 읽은 논문, 그리고 불행, 그리고 어떻게 하면 나는 빚을 갚고 이 걱정거리에서 해방될 수 있을까를 생각하고 있었다. 강의하는 것과 논문 쓰는 거 얼마 동안 몇 번이나 그대로 내 마음속을 맴돈 후에 새벽 2시경에 하나의 아이디어가 번뜩 떠올랐다. 그 아이디어는 실험적으로 췌장관을 묶어서 췌장의 일부를 변성시키면 외분비 물질에 영향 없이 내분비 물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나는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그 아이디어를 기록했고 밤새도록 그것을 계속해서 생각했다. 이건 침대에서 일어나서 갑자기 생각난 그 아이디어를 실제로 적은 기록입니다. 당뇨병, 개의 췌장관을 묶고 랑게르한스 섬만 남기고 소포가 분해될 때까지 개를 살려둬라. 이것의 내분비물을 분리하여 요당을 줄여보라. 이 아이디어는 가정이었지만 외과 의사였던 벤팅은 특정 동맥을 묶으면 대부분의 췌장이 위축돼서 랑게르한스 섬만 그대로 남아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고, 그 나머지 췌장이 대부분 사라지면 랑게르한스 섬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순수한 내분비 물질을 만들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게 벤팅은 당뇨병의 철자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다이어비티스인데 다이어베터스라고 적었을 정도였습니다. 다음날 아침 일어난 벤팅은 밀로 교수에게 자신의 아이디어를 얘기하고, 밀로 교수는 좋은 아이디어인데 다른 사람들이 이미 시도했을 것 같다. 그리고 우리 실험실은 좋은 장비가 없어서 다른 사람한테 한번 찾아가 봐라. 노벨상의 기회를 놓친 거죠. 그래서 벤팅은 탄수화물 신진대사의 전문가인 토론토 대학의 맥클라우드 교수를 찾아갔습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인 맥클라우드 교수는 독일, 영국 등에서 생리학 공부를 했고 1918년도부터 토론토 대학 의과대학 부학장 생리학 연구소의 소장으로 당뇨병과 탄수화물 대사에 대한 많은 연구들을 했고 좋은 논문들을 12개나 미국 저널에 쓴 이 분야의 캐나다 최고의 전문가였습니다. 1920년 11월 8일 벤팅은 맥클라우드를 찾아갑니다. 그는 맥클라우드는 벤팅의 얘기를 듣고 이미 이전에 췌장의 추출물을 통해 혈당을 이렇게 내리드는 연구들이 다 실패했고 췌장에서 나오는 호르몬은 비활성 전구체이거나 조제 과정에서 췌장 효소에 의해 비활성돼 버리니까 결국에는 내분비 물질이 없다고 결론이 날 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또 맥클라우드 입장에서는 생리학 연구를 한 번도 안 해본 이 시골 외과 의사가 우습죠. 해당 연구를 하려면 돈도 많이 들고 시간도 많이 들어갈 것 같고, 그리고 이 분야에서 많은 사람들이 실패를 했던 터라 벤팅의 아이디어가 허점도 많고 변수도 많다고 회의적으로 생각했어요. 하지만 벤팅은 소변과 혈액 검사를 할 수 있는 조수 1명 그리고 실험실을 지원해달라고 계속해서 조릅니다. 맥클라우드는 췌장관을 묶는 실험은 그래도 안 해봤으니까 혹시 모른다는 생각에 본인이 여름 휴가를 가는 동안에 자신의 실험실 중 정말 허름한 실험실을 내주고 의대생들 중 1명과 개 10마리를 벤팅에게 줍니다. 여기도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는데 조수로 쓸 2명의 의대생이 있었어요. 찰스 베스트, 클라크 노블.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벤팅을 도울 것인가를 동전 던지기를 했어요. 이긴 사람이 5월달, 6월달에 먼저 도와주고 진 사람이 나중에 7월에 도와주기로 했죠. 동전 던지기에서 베스트가 이겼고 베스트가 먼저 벤팅을 돕기로 합니다. 이 선택이 사실 나중에 엄청난 결과를 가져오죠. 이슐린을 발견한 역사에 길이 남을 순간이 이 동전 던지기로 결정되었습니다. 벤팅은 소변 혈액을 측정할 화학적 방법도 사실 모르고 있었고 베스트는 혈당을 분석하는 것에 이미 정통했다고 합니다.
베스트는 가난한 의사의 아들로 태어나서 캐나다 육군에서 하사로 복무했고 1921년 토론토 대학의 생리학, 생화학 과정을 공부하고 있던 의대 학생이었고요. 두 사람은 1921년 5월 17일 여름이 시작되는 시기 해안 실험실에서 첫 실험을 시작했습니다. 생각보다 더 힘들었어요. 개를 마취하고 배를 절개해서 췌장을 묶는 첫 수술은 80분이나 걸렸다고 해요. 벤팅은 췌장의 외분비 능력을 제거하기 위한 췌간을 묶고 내분비 물질을 채취하려고 노력했어요. 첫 실험견의 회복 상태가 순조롭지 않았고 금방 죽었습니다. 일주일 동안 4마리를 더 수술했지만 다 죽고 2주 만에 맥클라우드로부터 받은 10마리의 개 중 7마리가 죽었습니다. 대부분의 개들은 과다출혈과 감염으로 죽었고 7월 초가 되자 19마리의 개를 수술하고 14마리가 죽었는데 대부분은 실험과는 다른 이유로 죽었다고 해요. 실험은 좀처럼 잘 풀리지 않았습니다. 벤팅도 췌장을 절제해서 당뇨병 걸리게 하는 것조차 잘 되지 않았어요. 7월에 토론토는 더위와 습기가 엄청났고 낡은 건물에 더럽고 비좁은 실험실 환경은 그 두 사람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습니다. 실험에 쓰이는 개를 관리하는 것도 그들의 몫이었고 벤팅과 베스트가 서서히 지쳐가죠. 7월 30일 오전 10시 15분 드디어 퇴화된 췌장에서 걸러낸 내분비물을 추출하고 벤팅과 베스트는 흰색 실험견의 정맥에 추출물을 4ml 주사했습니다. 당시 혈당은 200이었고 1시간 후 11시 15분 혈당은 120이 되었습니다. 또다시 5ml를 주사하고 1시간 후 110이 되었어요. 다시 한번 주사했는데 2시 15분에는 혈당은 150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래도 추출물이 효과가 있다는 것을 드디어 발견한 거죠. 너무 기뻤고 8월 1일 실험은 다시 시작됐습니다. 췌장관을 묶은 실험견은 혼수 상태로 이미 죽음 직전이었어요. 12시 15분 혈당은 500이었고 8ml를 정맥에 주사하고 1시 10분 혈당은 420이 되었고 개는 걷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추출물을 얻기 위해서 개의 췌장관을 묶는 수술이 일주일가량 필요했던 벤팅은 급하게 다른 방법을 생각해서 얼른 수술을 하고 하루 만에 추출물을 얻어서 다음날 다시 개에게 투여합니다. 5ml 추출물을 투여하고 35분 만에 250에서 혈당이 160으로 떨어집니다. 그리고 개의 상태도 나아졌어요. 그렇게 벤팅과 베스트는 계속해서 실험을 이어나가고 마절이라고 부르는 실험견에 드디어 효과를 찾고 8월 4일 이 내분비 추출물을 랑게르한스 섬에서 발견했으니까 섬이라는 의미의 아일레틴이라고 벤팅이 이름 붙입니다. 벤팅과 베스트는 실험을 더 진행하면서 더 좋은 결과를 얻으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리고 9월 중순 맥클라우드가 드디어 여름 휴가에서 돌아왔습니다. 벤팅은 맥클라우드에게 그간의 성과를 얘기하고 더 많은 예산과 실험 장비 그리고 실험실 확장을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맥클라우드는 크게 기뻐하지 않았어요. 벤팅은 맥클라우드에게 기분이 상했습니다. 벤팅은 인슐린 효과를 더욱 입증하기 위해서 소, 돼지의 췌장도 수집하러 다녔고 자신이 타고 다니던 차를 팔기도 하였습니다. 맥클라우드는 벤팅의 실험이 성공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자 서서히 관심을 보이고 실험실 확장에 동의하고 실험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추출물이 샤피 쉐이퍼가 추측했을 물질이었을 테니까 아일레틴이라는 이름 대신에 인슐린이라는 이름으로 바꾸자고 제안합니다. 그래서 이때 인슐린의 알파벳이 인슐린 E 마지막 E가 빠진 인슐린이 됩니다. 1921년 11월 벤팅과 베스트는 드디어 그들의 실험에 대한 논문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대학 내 토론회에서 그들의 연구에 대해서 간략히 발표했는데 반응이 좋지 않았습니다. 벤팅은 처음으로 많은 사람들이 모인 발표에 긴장을 많이 해요. 많은 연구자들이 벤팅에게 날카로운 질문들을 했습니다. 실험견의 수명이 너무 짧다, 더 늘어나야 된다 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 두 사람은 실험을
계속 이어나갔는데 결과가 생각만큼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그래서 맥클라우드는 자신의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던 생물학자 콜립에게 췌장 추출물을 정화하는 것을 도우라고 합니다. 그 당시 제임스 버트람 콜리는 엘버타 대학교 생화학과 부교수였고 안신년 동안에 토론토 대학에 잠시 와서 맥클라우드와 함께 혈당의 pH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었어요. 이때도 벤팅은 이 콜립이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맥클라우드랑도 살짝 사이가 안 좋았는데 콜립이라는 의사를 자기 연구에 투입하라고 하니까 기분이 좋지 않았죠. 그리고 1921년 12월에 미국 생물학회가 뉴 헤이븐에서 열리게 되었습니다. 논문을 많이 써보지도 않았고 논문 초록을 제출하는 시점이 너무 촉박해서 맥클라우드가 논문 초록을 작성하고 맥클라우드의 이름도 자연스럽게 그 논문에 실리게 됐습니다. 드디어 12월 뉴 헤이븐에서 벤팅은 엄청나게 많은 당뇨병 학자들 앞에서 발표를 시작했습니다. 이때 많은 학자들이 날카로운 질문들을 해요. 근데 이 분야에 정통하지 않았던 벤팅은 대답을 잘 못하고 이제 고군분투하게 되죠. 그래서 맥클라우드가 대신 답변을 하면서 이 벤팅과 맥클라우드의 사이가 더 갈라지게 됩니다. 이때 벤팅은 맥클라우드가 자신의 토론을 방해했다고 생각을 해요. 맥클라우드가 토론에서 자꾸 위라는 단어를 사용을 하는데 이걸 굉장히 불편해하고 맥클라우드가 나의 업적을 가져갔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헤이븐 토론이 끝나고 이제 벤팅에게는 인슐린을 직접 사람에 투여해서 효과를 입증하는 일만 남아 있었습니다. 1922년 1월 11일 토론토 대학병원에 입원 중인 중증 당뇨병이었던 14세 소년 레오나르드 톰슨에게 인슐린을 투여했습니다. 이 부분이 영화에서 나오진 않아요. 톰슨 대신에 우리가 사진으로 많이 접했던 엘리자베스라는 여자애가 영화에서는 인슐린을 처음 맞는 것으로 나옵니다. 아무튼 최초로 사람에게 인슐린을 투여한 소년 톰슨의 경우에는 처음에는 혈당과 요당이 일시적으로 감소했으나 주사 부위에 종기가 생겨서 주사를 계속 놓을 수 없었습니다. 맥클라우드는 추출물이 완전히 정제되지 않았다고 판단하고 콜립에게 추출물 정제를 시킵니다. 콜립은 벤팅과 베스트가 만든 물 알코올 추출물에 다시 몇 배의 순수 알코올을 더해서 인슐린을 순수하게 분리하는 데 성공합니다. 너무 기쁜 콜립은 벤팅과 베스트에게 바로 달려가지만 어떻게 분리했는지 분리 방법을 공유하지 않아요. 화가 난 벤팅은 콜립과 몸싸움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콜립이 정지한 인슐린이 톰슨에게 주사하자 소년은 급격하게 건강이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이후 벤팅은 토론토 대학에 입원 중인 50명의 당뇨병 환자에게 인슐린을 주사하고 46명의 환자가 호전되었습니다. 그 효과가 전해지자 전국의 많은 당뇨병 환자들이 토론토 대학으로 구름같이 몰려들었고 불과 몇 달 동안에 수백 명에 달하는 죽기 직전에 당뇨병 환자들의 생명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중에는 벤팅의 친구인 조 그리고 영구광 조지 5세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해요. 나중에 1934년에 조지 5세는 벤팅에게 기사자기도 수여하게 됩니다. 1922년 4월에 벤팅의 아이디어와 실험 그리고 콜립의 정화 그리고 임상 결과들을 요약한 논문이 나왔습니다. 제목은 췌장 추출물이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 저자는 총 7명이었어요. 벤팅, 베스트, 콜립, 캠벨, 플래처, 맥클라우드, 노블이었습니다. 그리고 맥클라우드가 워싱턴 DC에서 열린 미국 의사협회 연례회의에서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벤팅과 베스트는 불행히도 이 회의에는 참석하지 않았고요. 당연하게도 맥클라우드의 발표는 열렬한 청중들의 환호를 받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인슐린의 임상 효과가 밝혀지자 바로 다음 해인 1923년 10월 25일 노벨상 위원회는 32살의 젊은 의사 벤팅에게 노벨 생리의학상을 수여합니다. 캐나다 최초이기도 하면서 최연소 노벨상 수상자이기도 하죠.
그리고 노벨상 위원회는 맥클라우드도 공동으로 노벨상 수상자로 결정합니다. 하지만 벤팅은 맥클라우드 대신에 베스트가 노벨상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을 했고, 공동 수상자로 맥클라우드가 결정되었다는 사실에 굉장히 화를 많이 냅니다. 그래서 벤팅은 처음에는 노벨상을 거절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벤팅은 공동 수상을 하게 되고, 노벨상을 수상하지 못한 베스트에게 자신이 받은 노벨상 상금 중 절반을 나눠주고, 베스트가 진짜 인슐린 발견자라고 공언합니다. 그러자 맥클라우드도 자신의 상금 절반을 폴립에게 나눠주죠. 처음으로 인슐린을 투여한 레너드 톰슨은 13년 후인 27살에 죽어요. 하루에 평균 85단위의 인슐린을 투여했다고 하고요. 톰슨은 약품 공장에서 일을 했고 1932년 당뇨병성 혼수 상태로 다시 토론토 대학에 입원을 하게 되고, 결국 심각한 케톤 산증을 동반한 폐렴으로 죽었다고 합니다. 그의 췌장은 벤팅 연구소 해부학 박물관에 전시되어 있다고 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영화에서는 처음 투여한 레너드 톰슨 대신에 엘리자베스 휴지의 사례가 나와요. 1922년 1월에 레너드 톰슨이 인슐린을 주사하고 인슐린 소식이 전 세계적으로 퍼지면서 많은 의사들, 또 미국 의사들도 토론토에 방문합니다. 엘리자베스는 당시에 15살의 당뇨 환자였고 음식을 극도로 제한하는 그 당시의 당뇨병 치료를 받고 있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고혈, 그리고 케톤 증상과 함께 뼈만 남는 죽기 직전의 중증 상태였습니다. 1922년 8월 엘리자베스는 토론토로 와서 2주간의 인슐린 치료를 받고 500칼로리로 제한했던 음식을 2200칼로리 정상적으로 먹기 시작했다고 해요. 토론토에 도착한 지 5주 만에 엘리자베스는 10파운드 4.5kg 이상 살이 찌고 몇 달 뒤에는 키도 더 커졌다고 합니다. 영화에서는 이 작은 소녀가 뼈만 앙상하게 남은 채 침대에서 겨우 숨만 이렇게 쉬고 있다가 인슐린을 투여한 이후에 말짱하게 걷는 모습으로 의사들 앞에 나타나서 의사들이 박수를 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찌나 감동적이고 제가 눈물이 나는지 그 장면을 보고 저는 감정이 북받쳐 오르더라고요. 감동적이고 눈물도 나고. 제가 요즘엔 조금만 슬픈 영화를 봐도 눈물이 좀 나는 것 같아요. 아무튼 인슐린 치료를 받고 영화의 마지막 장면은 엘리자베스가 해변가에서 즐겁게 뛰어노는 장면으로 이 영화는 마무리가 됩니다. 조금 속상한 얘기를 좀 하자면, 엘리자베스 이 사진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위대하고 인류의 역사에서 정말 중요한 사진 한 장인데, 다이어트 책을 쓰고 유튜브를 하시는 분들이 이게 살이 찌는 이유를 인슐린 분비가 많아서다. 인슐린 봐라. 이렇게 삐쩍 마른 아이도 인슐린 때문에 이렇게 뚱뚱해진다. 이렇게 말하면서 이 사진을 인용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얼마나 이게 화가 나는지, 인슐린이 많이 분비되면 살이 찌는 건 맞아요. 근데 우리가 뚱뚱하고 비만이 되는 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때문이다기보다는 그 사람의 잘못된 식습관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슐린 분비가 많아져서 생기는, 어떻게 보면 후천적 결과인데, 뭐 인슐린이 모든 비만에 책임 있냐. 그리고 그 사진이 이게 얼마나 감동적인 사진이에요. 인슐린 치료가 없었으면 내일 당장 죽는 작은 소녀가 기적적으로 인슐린으로 살아난 상황이잖아요. 근데 그걸 비만, 다이어트와 연결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제가 화가 되게 많이 나더라고요. 얘기가 잠깐 샜는데요. 네, 어떠셨나요? 인슐린 얘기 재미있으셨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인슐린 발견에 역할을 한 이 4명의 학자들에 대해서 많은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프레데릭 그랜트 벤팅, 존 제임스 리처드 맥클라우드, 찰리스 호버트 베스트, 제임스 버트랍 콜립.
저도 현재 연구소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인데 논문 특허 되게 많이 쓰거든요. 과연 나는 저 4명의 과학자들의 상황에 갔을 때 나는 어떻게 행동했을까? 맥클라우드는 실험이 자신의 실험실에서 이루어졌고 실험의 총책임자는 본인이니까 노벨상 수상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어쩌면 학계의 관행이기도 하고요. 생각해보면 어떤 과제, 프로젝트가 한 사람의 성과로 이루어지긴 힘들거든요. 많은 사람들이 참여해서 각자의 역할을 하고, 그래서 논문 특허 등의 성과들은 뭐 1저자, 2저자, 공동저자 뭐 이렇게 특허는 뭐 몇 프로 이렇게 지분으로 나누어져요. 근데 벤팅은 노벨상 수상이 결정되고 나서 공공연하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맥클라우드는 휴가 가서 실험실에 잘 오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나는 베스트하고만 실험을 했습니다. 벤팅은 맥클라우드가 자신의 성과를 뺏어가려고 한다고 생각을 했고, 맥클라우드는 그런 벤팅의 행동이 이해가 안 됐죠. 어쩌면 30살의 햇병아리 의사 벤팅과 45살의 이미 유명한 맥클라우드의 갈등이 지금 우리 시대로 비춰봐도 충분히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지 않나요? 지금 제 정도 나이가 회사에서 중간자의 위치로 많은 일을 하게 되는데 상사들 보면 일은 안 하고 근데 연봉은 훨씬 높고 그러면서 성과는 더 많이 가져가고 그런 경우가 사실 굉장히 많잖아요. 그런 일들을 겪었을 때 나는 당당하게 나의 노력, 성과를 주장할 수 있을까? 그렇게 주장했을 때 그 집단에서 나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진 않을까? 또 그 반대로 내가 책임자의 위치라면 나는 실험은 직접 안 하더라도 내가 가진 경험, 노하우로 조언을 하고 있고 또 조직적으로, 정치적으로도 내가 해야 되는 역할이 있고 성과를 공정하게 나눈다는 게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 이런 생각도 하게 되더라고요. 아무튼 1928년 맥클라우드는 벤팅과의 불편한 관계 때문에 결국 토론토 대학을 떠나게 됩니다. 그리고 벤팅은 노벨상 수상이 결정되자마자 큰 부자가 될 수 있었음에도 생명을 살리는 일을 돈 버는 데 쓸 수 없다고 생각해서 인슐린 제조 특허권을 토론토 대학에 $1 50센트 사실상 부상으로 넘겼습니다. 그 후 토론토 대학은 다른 나라의 많은 의사들 그리고 릴리 같은 제약회사에 인슐린 제조 방법을 오픈을 하고 덕분에 인슐린은 1년도 채 되지 않아서 당뇨병의 표준 치료법으로 자리 잡고 많은 사람들의 목숨을 구할 수 있었습니다. 과연 나라면 엄청난 발명을 하고도 모든 사람들에게 무료로 나눠줄 수 있을까? 라는 생각도 들었어요. 네, 개인적으로도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인슐린 발견 이야기였습니다. 벤팅은 1929년까지 당뇨병 연구를 계속해서 했다고 하고요. 세계 2차 대전이 터지자 안정된 자리를 박차고 또 부상병들을 치료하기 위해 다시 자원 입대하게 됩니다. 그리고 1941년 영국 뉴펀트털랜드의 눈 덮인 산중에 추락해서 사망하게 됩니다. 그의 나이 만 49세였습니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죠. 11월 14일은 세계 당뇨병의 날이에요. 벤팅의 업적을 기려서 그의 생일을 당뇨병의 날로 정했습니다. 또 캐나다 $100 지표 뒷면에 인슐린 한 병이 이렇게 그려져 있고요. 작년에 발행된 $2 기념 주화에는 인슐린 발견했을 때 쓴 막자, 사발, 막대, 유리병, 삼각 플라스크, 적혈구, 포도당, 인슐린 구조도 이렇게 새겨져 있다고 해요. 베스트는 어떻게 됐냐고요? 당시 의대생이었던 베스트는 노벨상도 못 받고 계속해서 소외돼요. 인슐린 발견 기념 행사에도 초대받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속상했겠죠. 정식 의사도 아니었고 그때로 생각하면 의과대학 4학년에 해당하는 학생이었고 잠깐 동안 조소로 참여했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무시했을 거예요.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벤팅은 베스트에게 상금 절반을 주고 베스트가 인슐린 공동 발견자라고 공언합니다. 베스트는 맥클라우드가 학교를 떠나자
29살의 나이로 토론토 대학 생리학 교수가 되고 벤팅과 함께 연구소를 이끌게 됩니다. 베스트에게 벤팅은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나를 위해서 이렇게까지 행동해주는 사람이 있다면 저 역시도 그 사람과 함께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많은 것은 정말 큰 행운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베스트는 의학적으로도 굉장히 큰 업적과 명성을 얻습니다. 그리고 부자 집안의 결혼을 잘 해가지고 아들 둘을 낳았는데 첫째 아들은 유명한 역사학자가 되고 둘째 아들은 유명한 정치가가 됐다고도 합니다. 인슐린 발견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즐거우셨나요? 기회가 되면 영어이긴 하지만 캐나다 TV 시리즈 전체를 꼭 보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찾아보시면 유튜브에도 있더라고요. 시리즈 제목이 Glory Enough for All 인데 모두를 위한 충분한 영광이라는 이 제목은 1923년 토론토에서 노벨상 축하 만찬에서 존 홉키스 대학의 루엘리스 바커가 축하 인사로 한 말이래요. In insulin there is glory enough for all. 인슐린은 모두를 위한 충분한 영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